2024년 12월 30일 히든풋볼 월요일입니다. 오늘 3명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일단은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정말 최근 일이죠.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저희도 뭐 짧게나마 조의를 표하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희생되신 분들 이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이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토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오프닝으로 잡아놨었던 게 이제 다른 거였는데, 2시 반부터 이제 전북현대 이제 신인 감독이죠. 거스포획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이 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언론이랑 만나는 자리였고요. 포획 감독은 약 1시간 반 정도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 이 1시간 반이 인터뷰만 1시간 반 한 건 아니고, 뭐 사진도 찍고 그 이전에 앞서서 뭐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모두 합쳐서 약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요 정도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포획 감독 역시도 이 취임 첫 소감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제주항공 관련 사고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래도 요런 질문 한번 볼만하다. 좀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뭐 전북의 비전에 대해서는 이 마이클 킴 디렉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단장, 이도현 단장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느낌,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구단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도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며, 이건 내 자리다! 라고 이제 느꼈다라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운 좋게 좀 유럽에서 큰 구단을 맡을 수 있었고, 이 K리그 행 역시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이 내 자리다라고 느꼈던 거는 근데 국대 그 얘기 나왔을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장점은 일단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단 페트레스쿠 감독은 당연히 하고 싶어 했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돌아갈 자리가 있었거든요. 클루지라는 팀에서 벌써 3번인가 4번째 감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저는 좀 느낌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전북이 사실 계약 해지할 때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분은 국대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가을쯤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기성용 선수랑 밥 먹고 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뭐 중국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린 걸 알았는데, 썬더랜드 때 이제 또 사제지간이었으니까 약간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인터뷰도 했지만 STV 사실 그렇게 한국에 잠깐 하고 싶고 말았으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근데 되게 매너 있게 하는 거 봤을 때는 꼭 아시아에서 한 번 더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고, 옛날에 이제 중국에 온 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사단도 다 왔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일단 느낌은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이게 성적을 보장해주진 않는 포인트니까. 보장해주지 않죠. 네. 하고 싶어하는 거랑 이제 잘하는 건 또 다르니까. 의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확실히. 어떤 우리가 이제 외국인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을 때 좀 의욕적으로 보여야 좀 마음에 드는 건데, 그쵸?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거스포엣이 좀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제 이 거스포엣 감독의 지금의 현재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한번 도전을 해서 본인도 이제 커리어를 다시 새롭게 쌓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 전북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 냉정히 말하면 유럽에서 좋은 팀 맡기는 지금 어려운 나이고, 그렇죠. 워낙 젊어지고 지금 67년생이니까 나이도 그리고 이제 적진 않아요. 보면 맡았었던 팀들이,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그 이유는 사실 냉정히 보면 이제 좀 우하향이잖아요. 계속 쭉 내려왔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리스 대표팀을 맡게 되면서 국가대표팀을 지휘하고 이제 유로에도 이제 참가를 하고 그런 이력은 있지만, 예전에 한창 이제 주목받았을 때보다는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서 내가 잘해가지고 재기를 한다. 그치. 혹은 뭐 사실 저는 포획 감독 머릿속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직 나중에라도 혹시 저는 욕심은 분명히 품고 이 전북이라는 구단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잘하면 사실 중국도 다시 한번 갈 수 있고, 있으니까. 일본도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 나라 대표팀 할 수 있고, 솔직히 동남아 쪽 돈 좀 많이 주는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나라 대표팀도 갈 수 있고, 선택지가 꽤 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들어와서 이미지를 잘 구축하면 본인이 앞으로 이제 50대 후반이기 때문에 계속 감독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쨌든 돈을 이따 연봉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K리그 돈을 뭐 2번째로 많이 쓸 수 있는 팀이잖아요, 지금 상황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왔다 갔다 하는 팀이니까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 팬의 입장에서는 이종효 감독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때요? 거스포획 감독 왔을 때 그 느낌이. 뭐
뭐 제가 그때 전화 연결해서도 한 번 얘기하긴 했는데 안전빵 그리고 검증된 픽은 이정현 감독이죠. K리그 내에서만큼은. 왜냐면 이제 포획 감독이 물론 이제 중국에서의 감독 경험도 있고 뭐 맡아왔었던 팀들 비교하면 뭐 사실 이정현 감독 커리어와는 아직은 이제 비할 바가 못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새롭게 들어온 인물이고 이 국내 무대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뭐 중국 같은 아시아라고 하지만 중국하고 문화 다르거든요. 막상 와서 이제 생활해봤을 때 그럼 문화적인 측면 적응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축구 스타일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포획 감독이 커리어나 네임 이름값은 확실히 높지만 그래도 저는 안정적인 픽은 이제 이정현 감독 쪽이 훨씬 더 증명한 거는 K리그 내에서 많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네. 외국인 감독 오면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스텝입니다. 중간에서 정조국 코치랑 또 개인적으로 좀 친분 있지 않나요? 그냥 인사하는 사이. 아 청이 형이 있었나? 네, 청이 형이 좀 세게, 청이가 세게 있고. 청이 형이요? 청이가 좀 세게 있고. 저는 그냥 황징선 친구니까 네. 친구의 친구 정도로 알고 인사하고 지내고 있고 뭐 그 코치도 중요하지만 그냥 국내 스텝 프런트라든지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걸 연결을 못하면 선수단이랑 단절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아무리 영어를 써도 한계가 있고 전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감독이 오는 팀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망가진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하는 국내 인물들의 어떤 농간 네. 그런 거 뿌락지는 분들 그런 게 되게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걸 꼭 코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스텝. 근데 정조국 코치하고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컨텐츠 하면서 같이 얘기도 했었고, 전 정조국 코치하고도 술도 마셨고, 초대석도 했었잖아요. 네, 초대석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카톡도 주고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축하드린다고 이제 카톡을 보내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전에 또 국가대표 코치를 잠깐 했었을 때 그때는 상황이 또 국가대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니까. 네, 분위기가 좀 그랬었고, 그랬는데. 정조국 코치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유들유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교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교 역할 나온 김에 사실 오늘 이제 그 인터뷰 할 때 통역 관련해서 이제 되게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이제 처음에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획 감독 옆에서 이제 맨 처음에 통역을 하시다가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방송이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그런 공식석상에 이렇게 그 경험이 많은 분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좀 저도 방송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이래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분이 네. 축구단 통역인지 아니면 그건 몰라요, 저도. 1일 통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근데 축구단 통역인지 일일 통역인지 그걸 떠나서 그 큰 관심이 어쨌든 한국 축구계 안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기자회견이나 다름이 없는데 통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너무 미스 아니야, 근데? 아니 미스죠. 네. 너무 큰 미스인데? 아니, 그거는 뭐 이제 보신 분들이 아마 저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보다가 무슨 얘기 그러니까 어째 저도 영어를 아예 못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포획 감독이 무슨 얘기 하는지 의사 전달은 어느 정도 되는데 어쨌든 통역분이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그렇지.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통역 딱 보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아시는 분들도 훨씬 많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원래 이제 구단에 계시던 분이 따로 오셔서 그 기존에 통역하시던 분은 기자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 포획 감독한테 이런 얘기다라고 하면 포획 감독이 대답을 하면 이제 그 옆에 새로 이제 들어온 직원분이 본인이 이제 딱 마이크 잡고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좀 그 정도까지 됐다면은 와. 근데 이제 통역이 이제 두 명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야, 지금 전북 프런트들도 지금 좀 씁쓸하겠다. 통역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야. 아니 사실 이 기자회견에서 통역은 전혀 이슈가 안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치. 이게 오히려 그 통역 관련해서가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돼버려가지고 사실 그 축구장에서 만나서 통역을 옆에 이제 도와줄 때는 되게 잘 되는데 이런 공식성상에서 저는 되게 망가진 기자회견 몇 번 가봤거든요. 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할 수 없어 현장에서.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대부분 긴장해서 그러거든요. 바들바들 막 떨면서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막 좀 항의 같은 걸 하면 더 못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항의를 받으면은 됐다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꽤 봐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1년 이상 갈 수 있는 축구단 통역을 뽑으신 분인지 아니면 네. 그냥 일단 하루짜리 그건 모르겠어요. 급하게 데려왔는지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본 얼굴이라서 확실하진 모르겠는데 전주 MBC가 박찬호님과 통화했는데 박현우로 이름이 잘못 전달됐다고요? 그래요? 예. 그것도 이슈라면 이슈네요. 아니 현우랑 찬우는 뭐 너무 다르잖아. 차라리 잔우면 뭐 몰라. 진우 뭐 이런 거면 이야기했는데 네. 현우는 다르잖아. 그리고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황덕현 통역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 그 정도 안 되고요. 전 그냥 팬입니다, 팬. 이거 예. 스페인어 쓰시지 않을까? 스페인 사람이죠, 사실상. 우루과이 이제 출신의 스페인에서 경력이 있어서 아마 시민권을 남미 쪽은 조금 더 훨씬 수월하게 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 그 정도 안 되고 차라리 이제 이승우를 불러서 빠르게 하시는 게. 예전에 세레소 오사카가 전북이랑 했을 때 일본어 통역을 김보경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전북 김보경 말고 세레소 김보경. 세레소에서 이제 뛸 때 김보경 선수가 나와서 통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김보경이라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성격이면.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통역 관련 얘기 그 환영도 뭐 이제 구단에 있는 이제 한국인 뭐 직원들 뭐 프런트 비롯해서 뭐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뭐 통역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가교 역할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요 단장님이 울산 모비스 통역 출신이잖아요. 그래요? 농구단. 전 농구 때 알았어요, 저분을. 축구 와서는 사실 한두 번밖에 못 봤고. 농구 기자였나요? 농구 기자였죠. 그래요? 3년간 농구 기자 했을 때 울산 모비스 이제 유재학 감독 시절에 아마 사무국장이었나? 뭐 하다가 그다음에 유재학 감독님 그 모래반지 빵야 그분이죠. 네, 그렇죠. 맞아. 그러다가 뭐 단장 하시다가 양궁 갔다가 여기로 케이스라서 저도 한 10년 만에 만났죠. 그래서 뭐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했는데 농구 쪽에서는 되게 신사였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팀 할 때 좀 조용조용한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되게 막 앞서서 막 이렇게 하는 타입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채팅창에 뭐 형철이 연애 얘기 나오는데 뭐 연애 할 수도 있죠. 연애? 형철이 형 여자친구랑 있는 거 동탄에서 봤다는데 뭐 연애 할 수도 있죠. 이제 할 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요?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들은 게 없어가지고. 왜 동탄에 있었을까? 뭐 동탄에 뭐 놀러 갔나?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이제 포획 감독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방송 나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이제 좀 모범 답안이었다. 역사와 팬, 구단의 전통이 장점이 아닐까 싶다. 단점은 지난 시즌의 결과다. 굉장히 모범 답안을 잘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 0에서 다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철학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축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모두가 즐기는 축구를 해야 되고 승리를 위해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 한다. 우리의 축구를 팬들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 그 모버지, 우리 모라이스 감독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도 그런 공격적인 축구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걸 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했었나? 이렇게 했었나? 왜? 뭔 뜻이야? 트래블. 물론 이제 더블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성공적인 이 결과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뭔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 정도를 밝힌 건 지금 할 수 있는 뭐 가장 최선의 대답이 아니었나. 내가 위닝에서 포에 썼었는데 토트넘 해가지고 저는 약간 선수 포엣이요? 네, 저는 이제 위닝 할 때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랑 할 때 일부러 뭐 맨시티, 당시 토트넘 이런 걸리면 좀 약하거든요, 팀이. 근데 좀 재밌었어, 그게. 그런데 포엣이 공격형 미드필더, 키 큰 공격형 미드필더였잖아요. 그래서 포엣 썼었죠.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있었고. 공격적이었나요? 저요? 네. 포엣이요? 그냥 키 커서 막 위닝상에서는 약간 잘 버티고 키가 큰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위닝 몇 했었어요, 위닝 몇? 그때가 대학교 때 초반이니까. 그때 우리 레트로 매치 했을 때 1라운드 광탈했잖아요. 그건 너무 오랜만에. 인천에서 2시간 운전해서 와가지고 1대5 지고 집 바로 갔지. 해설하고 가고. 근데 2003년 4년이니까 잘 모르겠네, 그 버전을. 저는 위닝 5부터 해가지고. 2003, 4년이면은 한 7? 8 정도 됐겠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위닝을 처음 했거든요. 위닝 11 5. 그리고 나서 이제 위닝 11 6 나오고 PS가 됐잖아요. 프로 에볼루션 사커. 그때는 위닝 숫자였던 것 같아요. 한 뭐 7, 8, 9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10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축구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뭐 계약 기간이나 임기 내 목표 같은 경우는 뭐 순위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이 전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멋진 경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즌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를 하고 있고 팬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보여주는 축구를 해야 된다.
최대한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해야 되고 그래서 구단의 역사를 다시 세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페트레스쿠, 디마테오. 사실 이제 이 셋이 같이 뛰었었잖아요. 첼시에서. 이것도 어떤 분이 이걸 또 사진을 찾아왔더라고요. 셋이 이렇게 그 프리킥 벽 쏘고 있는 사진을 어떤 사람이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 기억에 왔다면 디마테오 그리고 페트레스쿠, 디마테오, 포예순으로 이렇게 벽 서 있는 거를 이렇게 또 어떤 분이 가져오셨는데 이 페트레스쿠나 디마테오와 이야기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결정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소통을 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를 했다. 내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것이었다라는 확인 절차였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단 선생님이랑 이제 디마테오 선생님이 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비교적 좀 좋은 얘기를 전북 쪽에 이제 해준 것 같고. 첼시와 전북은 연결돼 있네요. 첼시 전북 많죠. 모버지도 첼시 수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연결된 게 많네. 네, 그리고 박지성 그 전 디렉터 아들 첼시 팬 아닙니까? 그때 어디서 나와서 얘기한 것 같아요. 맨유 팬 아니라고. 네, 그래서 막 집에서 그런 거 두르고 파란색 들어. 전북의 첼시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기자회견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막 디테일한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뭐 영입 플랜 이런 거 질문 물론 있었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좀 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비교적 좀 깔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 생각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포획 감독 어떨 것 같나요, 주호 형은? 저는 사실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불안한 면도. 왜냐하면 저는 그 외국인 감독 왔을 때 전북이라는 팀을 이끌고 꽤 잘할 것 같았던 단 감독이 있었는데 단 감독의 커리어나 이런 걸 봤을 때 포획 감독이 훨씬 더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감독이긴 하지만 정말 까봐야 한다. 전북이란 팀이 저는 그 스쿼드의 쇄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좀 전체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도 본격적으로 하겠죠. 이제 뭐 이제 시장 본격적으로 스타트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또 잘 된다면 또 네. 근데 그냥 확실한 대답은 못 하겠네요. 잘할 거다, 못할 거다 뭐 이런 거를. 단적으로 네. 딱 땅땅땅은 못 하겠다. 네. 환희 형은요? 저는 이 감독이 외국인 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선수? 네, 외국인 선수가 안 터진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2시즌 됐죠. 2시즌.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 아직도 K리그는 외국인 선수의 나름이긴 해요, 사실. 특히 외국인 되게 어떻게 커요. 뽑냐에 따라서 그 팀의 저는 한해 농사가 아직도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외국인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뽑고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외국인은 이 외국인 감독이 조금 더 많이 관여해서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구단에서 연봉도 좀 적당하게 지원을 해주고 잘 조율해서 뽑아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뭐 국내 선수는 전북이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퀄리티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좀 까봐야 한다. 사실 외국인 감독이 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비네슈. 너무 옛날 아니야 다? 빙가다. 근데 성공했어 둘 다. 파리아스.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만 파리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리아스. 그래, 성공한 케이스만. 네. 사실 그리고 사실 저는 모라이스도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성공이지. 더블 했으니까 성공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남은 외국인 감독들 중에 로이스터는 선생님 롯데 로이스터요? 예. 포터필드 너무 옛날 아닙니까? 예, 포터필드 너무 옛날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 감독들도 왔었잖아요. 뭐 페트레스코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분 누구죠? 그 북한 감독했던 분? 안데르센? 실패 인천? 네, 인천. 뭐 그쪽도 그렇고. 대구 안드레 괜찮았다. 근데 안드레는 좀 한국화된 감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외국인 감독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한데. 예. 국대 말고 이제 K리그 클럽만 생각보다 없어. 손에 꼽아. 네, 진짜 손에 꼽을 정도고. 니폼릿이 너무 옛날이고요. 네. 고스포에 전북에서 잘하면은 진짜 나는 외국에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무조건 땡길 거고 나아가서는 국가대표 감독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마틴 레니 감독도 결론적으로는 서울 이랜드를 승격을 못 시켰기 때문에. 네. 그렇지. 뭔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고요. 부산 페레스 감독, 뭐 이제 그런 감독들이 뭐 있죠. 그래서 진짜 이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이 클럽 그리고 어쨌든 각 리그마다의 그런 문화가 또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빠르게 좀 적응을 하고 환영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 선수단 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그리고 물갈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원이 형이 얘기를 한 것처럼 선수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거스포엣 이야기 해봤고요. 하피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로파 2024-2025 시즌 전반기 평가 12월 30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간략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챔피언십 잉글랜드 무대 먼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흥민. 기록은 16경기 5개의 골과 6개의 도움 리그 기준으로 올렸고요. 유로파 리그에서는 4경기 1골, 그리고 지금 토트넘 호스퍼는 프리미어리그 11위 울버햄튼과 이제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오늘이죠. 오늘이죠? 새벽이니까. 네, 오늘 새벽에 이제 2대1로 무승부를 하면서 11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지금 손흥민 선수 이제 계약 기간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장이 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토트넘이 성적이 이제 챔스권을 이제 바라보는 성적이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 그리고 손흥민이 뭐 지금도 뭐 준수한 저는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좀 더 공격 포인트를 더 많이 기록하고 한다면 토트넘에 계속 영원히 있으면서 이제 레전드가 되라 이런 얘기 나올 법하거든요. 근데 팀이 너무 지금 경기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순위도 처져 있으니까 주위에서도 좀 딴 데서 뛰는 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후반기에도 동일한 포인트를 기록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텐텐 그쵸. 페이스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전반기의 전체적인 뭐 팀의 영향력이나 이런 공격 포인트에 있어서는 뭐 이 선수가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꽤 괜찮은 시즌 아닌가. 네. 괜찮은 시즌이죠. 근데 이제 선택권은 손흥민 쪽에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구단이 제시한 연봉이 시원찮으면 뭐 나 같으면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많이 뛰었잖아요 지금. 토트넘에서 많이 뛰었죠, 사실. 네. 곧 10년 아니에요? 곧 10년 차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토트넘 팬인 걸 차치하고, 그러니까 팬인 걸 차치하고 그냥 손흥민 선수만 바라봤을 때 개인적으로 나 오랫동안 이제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입중계하면서 팔로우를 했는데, 약간 좀 뭐 토트넘에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 살라 보니까 살라가 미쳤잖아요. 살라는 그 약간 그 규격 외인 것 같아요. 살라가 미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이 살라의 어떤 그 공격 포인트를 따라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팀이 좀 만들어진 팀, 짜임새가 있는 팀을 가면 토트넘 손흥민의 모습도 공격 포인트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팀의 환경, 그리고 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리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뭐 어쨌든 새로운 상황적인 게 이제 주어졌을 때 손흥민을 좀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흥민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팀에 가는 어떤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요즘 좀 들기도 합니다. 손흥민을 만약 누가 데려간다고 한다면 벤치에서 교체 자원으로 쓰려고 데려간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선발로 생각하고 데려갈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이어지면 손흥민 스스로도 멈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한 팀에 오래 있었고 익숙하고 뭐 주장이고 팀 전체를 너무 다 알고 하다 보면 저희는 느끼지 못하는 느낌이지만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는 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대요. 너무 이 팀이 좋지만 근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팀을 떠나고, 그때 이제 구자철도 아우크스부르크 떠날 때 카타르 갈 때 되게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너무 편하대 자기가. 근데 편해서 불안하대. 심적으로. 네. 그게 난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어. 왜냐면 편하면 좋으니까 우리들은. 그럼 우리가 어쨌든 그 상황을 겪어본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근데 그 구자철 이제 은퇴했으니까 말하는 건데 다른 팀에 가고 싶어 했어요, 분데스리가. 오퍼를 끝까지 기다렸는데 오퍼가 애매한 거야. 금액도 애매하고 대우도 애매하고 기간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나간다고 해서 아우크스부르크 때보다 뭔가 이렇게 디벨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다가 이 팀이 별로 원하지 않구나 나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오퍼는 독일 한 2개 팀이랑 카타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택은 카타르로 한 건데, 아우크스부르크에 남아서 아우크스부르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꽤 있었어요. 뭐 은퇴한 뒤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거기까지밖에 못 뛰는 거잖아. 계약을 뭐 3년 했으면 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또 국내로 들어올 생각까지 하면서 좀 거점으로 카타르를 정했던 거거든요. 그때 상황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뭐 그렇죠. 뭐 사람인지라.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갑자기 훅 떠나는 데는 뭐 그런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모르겠어요. 지금 칼자루를 토트넘이 진 건지 손흥민이 진 건지 저는 둘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건 둘이 합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 훅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그거지. 사실 이제 팬들의 욕심인 거지.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떤 그 선택을 해도 저는 뭐 다 좋다고 봅니다. 토트넘에 남아도 의미가 크게 있는 거고 다른 팀 가서 도전을 했을 때 손흥민의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더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물론 거기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하는 이제 순위가 높은 팀 좀 더 뭔가 좀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에서 뛸 수 있다면 뛰어보는 것도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손흥민 팬들은. 다른 팀에서 뛰는 손흥민 궁금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살라는 지금 큰 갑자기 뭔가 확 떨어지고 이런 게 없다면 사상 최초 지금 PFA 올선 3번째가 아주 유력하기 때문에 살라는 올 시즌 이제 언터처블입니다. 말롱? 네. 발롱 딸것 같아. 정말로 진짜 리버풀이 그리고 잘하고 있잖아요. 팀적으로도. 자, 손흥민 봤고요. 황희찬 선수 최근에 살아났습니다. 지난 맨유전에서 교체 출전을 해가지고 마지막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부활을 알렸고 이번 토트넘전에서는 선발 출전 기회 잡으면서 이게 또 진짜 개질 있는 골 넣었거든요. 잘 때렸어. 엄청 잘 때려서 이제 잘 넣었고 세트피스 되게 준비 잘했나 봐. 그거 다 짜여진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울버햄튼 최근에 2승 1무로 강등권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역시 황희찬은 믿음 주고 딱 돌아왔을 때 기용이 되면 확실히 이제 폼적으로는 좋다, 잘한다. 이게 또 울버햄튼이라는 팀은 황희찬도 은근 좀 있었잖아요, 지금 기간이.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지금 뭔가 전반기 이제 막바지에 딱 반등 포인트 찍고 후반기에 뭔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거를 잘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황희찬은 이게 부상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주전 경쟁도 항상 되게 전투적으로 하는 선수라서 특징이 있잖아. 확실히 캐릭터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캐릭터 황희찬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팀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채팅에 나오는데 뭐 그러면 여기 가면 되겠네. 근데 생각보다 축구계에서 이적이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쪽이 안 원할 수도 있고 연봉이 생각보다 형편없을 수도 있고 연봉은 높은데 가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못 밀어낸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도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나라가 너무 그 변수가 많아서. 근데 이제 선수들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뭐 구체적으로는 안 하니까. 뭐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은퇴하고 나서는 한참 있다 밝혀지니까 뭐 어쨌든 항상 선수들은 다 엄청 고민을 해서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조언을 듣고 하다 보면 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뭐 황희찬, 손흥민 다 이제 어쨌든 이번 시즌 끝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황희찬도 제가 볼 때 한번 결정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선택을 하고 리스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 이 출장 시간에 대한 갈증은 분명히 황희찬 선수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또 이제 좀 울버햄튼이 거의 뭐 강등권을 탈출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강등경쟁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황희찬도 한 번은 선택할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끝나면. 자, 그리고 김지수 선수는 드디어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를 하게 되면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센터백 쪽에 이제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게 참 저희가 이제 김지수 선수랑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왔지만 센터백 포지션이 빅리그에서 데뷔하기가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이 팀 센터백 라인업 보니까 다 그냥 비슷하더만 느낌이. 맞아요. 그리고 경험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이거를 뭔가 기용하기가 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고 30대 이제 딱 들어갔고 경험도 있는 선수들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막 빼고 김지수를 과감하게 투입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감독의 마음속엔 있었으니까 지금 뛴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예를 들어서 좀 쉽지 않겠다 그러면
교체로도 안 쓰죠, 센터백 굳이. 벤치에도 이제 계속 예. 앉았었고 그 이전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속 벤치에 앉고 있다는 게 센터백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게 사실 센터백이 들어갈, 특히 골키퍼는 더 심하고 누가 다치거나 뭔가 변수가 발생을 해야 돼. 공격수는 포지션이 후반 10분, 1분을 뛰더라도 들어가서 공격 포인트 기록한 다음에 한두 번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센터백은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잘 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잘 계속 훈련해서 좋은 모습 보이면 언젠간 다시 한번 주전으로 또 뛸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배준호 선수랑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배준호는 꾸준합니다. 23경기에서 지금 도움 5개. 근데 이제 스토크가 최근에 지금 못 이긴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감독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챔피언십 18이고요. 그리고 엄지성. 챔피언십 18이면은 네. 네, 좀 심각한 건데 사실. 왜냐면 스토크는 당장 지난 시즌도 이제 강동 경쟁을 계속 했었던 팀이었고, 엄지성 선수는 그때 이제 국가대표팀 와가지고 다친 것 때문에 경기를 쭉 소화를 이제 못했었다가 지금 리그 16경기에서 도움 하나. 근데 팀은 또 오히려 챔피언십 9위. 뭐 이 정도는 후반기에 어떻게 승부 잘 걸고 좀 더 올라가면 6위까지. 충분히 이제 플레이오프권까지는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입지를 다져놓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도 이제 올 시즌 후반기를 좀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썬더랜드한테 정말 어렵게 이겼네, 스토크시티가. 스토크시티. 네. 어제 어제 이겼네. 경기였나? 제가 어저께 네. 딱 체크하고 와가지고 이거를 못 봤는데 네. 아마 그 경기를 형철이가 중계를 했을 거예요. 야, 이게 승점 차이가 챔피언십 장난 아니다. 그 순위 간 순위 사이 테이블이 빡빡하죠. 벌어지는 게 별로 없어. 몇 네. 구간이 없어. 왜냐면 지금 리즈가 1위고 셰필드가 2위인데 여기 격차 번리 3위까지도 얼마 안 나고, 그리고 썬더랜드 뭐 블랙번 미들즈브로 이쪽도 엄청 빡빡하고 한두 경기 그냥 이기고 지고 하면은 이게 아예 큰 폭에서 이제 순위권이 바뀌기 때문에 챔피언십은 올 시즌 끝날 때까지 보긴 해야 돼요. 썬더랜드 내년에 썬더랜드 죽어도 썬더랜드는 볼만하겠다. 이거 그지? 드디어 이렇게 올라오는 그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시즌 3까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시즌 3가 3왕가까지밖에 안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랬나? 나는 시즌 3 보다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즌 3를 보기 힘들었던 게 똑같아. 팀이 계속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좀 지루하더라고. 저는 맨시티 다큐 보다 껐거든요. 잘 나가는 계속 이겨서 지기니까 위기가 없어. 오래 해야 돼. 오래 맨시티 다큐 해야 돼. 그리고 맨시티가 그거였대. 그거 다 이제 뭐랄까 편집? 그러니까 구단 친화적으로 편집했대. 긍정적으로만. 뭐가 부정적인 편집하는 사람이 아마 구단 내부에서 뭐 이렇게 했나 약간 그래가지고 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조금 고비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래서 올해 찍었을까? 올해 찍었으면 진짜 역대급 다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재밌죠. 가가 없이 나오면. 썬더랜드 시즌 계속 찍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3는 3화가 끝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시즌 2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원 딱 보고 나서 재밌다. 2 봤는데 주원 형 얘기처럼 그냥 원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내용이. 그래서 이제 3 봤더니 이제 3 때 뭔가 초반에 임팩트 있게 딱딱 가길래 봤는데 3화하고 3화가 뭐 마지막까지인가? 뭐 이거 하고 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시즌 4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 다큐는 그 누구야? 아르테타 때문에 재밌고. 재밌죠. 아스날 다큐 토트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어떤 그 뭐야? 그때 무리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델리알리 그다음에 싸운 거 골키퍼 누구지? 요리스랑 싸운 거 이런 것들이 있고. 토트넘도 약간 좀 아쉽긴 해요. 그 다큐가 왜냐하면 이제 그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똑같은 공간에서 해가지고 좀 그렇긴 했었는데 아무튼 맨유는 혹시 안 나오나요? 나 맨유 다큐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다큐 찍을 정신 있을까?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지금 다큐 찍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부에서는. 저는 그 최근에 라리가 24시도 재밌게 봤거든요. 그걸 조금 초반 봤어요. 네, 재밌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레알 얘기가 없어요. 거부했나 보다. 안첼로티가. 그렇지. 그때 그러니까 넷플릭스 쪽에서 이렇게 컨택이 왔을 때 레알은 안첼로티가 아예 그냥 안 했다고 제가 그때 뉴스 기사로 봤거든요. 그래서 레알 얘기할 때는 그 레전드들만 나옵니다. 막 카시아스 뭐 이런 선수를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고 오히려 거기는 하위권 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좀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서 재밌고 아틀레티코도 재밌죠. 무니아인 이제 나오면서 하는 얘기도 너무 재밌었는데 뭐 어쨌든 배준호와 엄지성 선수는 이제 올 시즌 끝날 때까지 팀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또 한 명의 프리미어리그를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군대가 다 문제다. 둘 다. 이제 지금 뭐 당장 급한 건 아닌데 슬슬 이제 그치. 조여 오는 나이라서. 지금 엄지성이 02, 배준호가 03인가 아마 그럴 거니까. 좀 여유는 있어요. 근데 조급해지잖아 사람이 선수들도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이렇게 둘 봤고요. 이제 리그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김민재. 15경기 나와서 한 골 넣었고요. 챔스도 6경기 나와서 한 골. 근데 이 두 골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골들이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최소 실점 팀입니다. 15경기 치는 동안 13개의 실점만 내줬고요.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콤파니 감독 체제 아래에서 이제 또 기용도 많이 되고 경기력도 아주 올라왔는데 지금 후반부에 잠부상 여파가 조금 있죠? 김민재 네, 선수? 조금 계속 달고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네. 백업이 다이어 하나밖에 없고 너무 뭐 좀 애매해. 그래서 팀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뮌헨이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와서 딱 눈높이 맞을 만한 선수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좀 회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우파메카노랑 김민재도 호흡도 상당히 좋아졌고 콤파니가 주문하는 게 김민재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투엘은 너무 제한적으로 좀 가둬놓는 아니 뭐 그냥 상대를 가둬놓는 게 아니라 김민재를 이렇게 가둬놓는 그러니까 역할적으로 네. 봤을 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다는 물러 이거 해가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콤파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민재가 잘하는 플레이를 좀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 크게 그게 콤파니 입장에서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 왜냐면 이 정도는 감안했을 거예요. 이렇게 축구하면 이렇게 실수하겠구나. 왜냐면 우파메카노도 실수 꽤 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워낙 그런 플레이들을 둘 다 잘 소화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탈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2024-2025 시즌 전반기 이제 랑리스트의 센터백 부분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들어와 있죠. 네. WK 이제 월드 클래스죠. WK가 그리고 이 IK가 이제 인터내셔널 클래스인데 김민재 선수가 IK1이 이제 요나단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카피에 우파메카노, 빌리 오르반, 아르투르 테아테, 그다음 김민재 그리고 이제 슈로터백 이렇게 평가가 나왔네요. 네. WK 없습니다. WK는 진짜 안 주고 뭐 올해도 4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무시알라, 비르츠, 마르무시, 케인 이렇게. 그것도 많이 준 거야. 내가 볼 때는. WK는 진짜 안 나오고 IK는 인터내셔널 말 그대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통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높이 평가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IK 4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아니 같이 뛰고 있는 우파메카노가 3인데. 근데 우파메카노 저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파메카노가 1이나 2고 김민재가 한 4? 뭐 요 정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6도 저는 되게 좋은 수치라서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좀 아쉽다는 거잖아요. 약간 아주 약간. 네.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주관적인 거니까 사실 뭐 객관적인 게 어딨어. 네. 네. 자, 이재성. 지금 올 시즌에 제가 봤을 때는 분데스 뛰는 한국인 중에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랑리스트가. 이 포지션 밑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이제 미드필더 쪽에 안 나왔구나. 한 오후 3시까지 봤는데 안 나왔어요. 네. 이재성 선수는 아직 없었는데 지금 팀 내 득점 2위, 이 부르카르트가 지금 10골로 1위고요. 마인츠가 리그 5위. 지금 팀적으로도 엄청 잘 나가고 근데 있어가지고. 냉정히 보면 5위인데 그 위아래 승점 보면 빡빡하죠? 그냥 하나 혹 떨어지는 수준이야. 근데 뭐 어쨌든 5위니까. 최근에 좋으니까. 네, 어쨌든 5위니까 괜찮은 상황이고. 이재성은 근데 이재성 늘 잘했어요. 항상 요 정도 했잖아요. 항상 잘했죠. 이게 뮌헨전에 골을 넣어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거 거지. 대단한 건 맞고. 항상 이재성은 요 정도 느낌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잘 못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확실히 임팩트를 주면 랑리스트도 내가 볼 때는 올라갑니다. 이거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 팀의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가 필수 불가능한 거 알아. 근데 이게 뭔가 임팩트가 없다 보면 그런 꾸준히라는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저평가를 당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꾸준히 챙겨보는 팬들은 알지. 근데 이재성이 저는 딱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난 이거 국대도 마찬가지고 소속팀의 마인츠도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 네. 자, 이재성 선수 올 시즌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저번에 제가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인터뷰 했었거든요. 네네. 화상으로 이제 인터뷰 했었는데 뭐 그때도 지금 뭐 팀적으로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인츠가 그렇죠. 아무래도 성적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같이 뛰고 있는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13경기를 뛰었는데 초반부에 기회를 못 잡았고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교체 카드로 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발로 오자마자 썼어요, 몇 경기를. 근데 거기서 좀 뭐 임팩트가 약했나 봐, 감독 입장에서. 그래서 벤치로 내렸는데 근데 교체 카드로는 그래도 한 1번에서 3번 안에 교체가 되거든요. 이제 그건 어쨌든 그 플랜 안에서 계속 들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너무 출장 시간이 적어. 교체 카드 쓴다고 해도 맞아. 좀 너무 적어. 출장 시간이 적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네벨이라고 키 작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조금 올 시즌부터 올라와 버렸어. 그래서 요게 좀 경쟁이 조금 그렇게 됐고. 그리고 물론 직접적인 그건 아니지만 사노카이슈가 지금 엄청 잘하죠. 네, 거기 마인츠에서. 미드필더에서는 완전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인츠는 좀 그런 스타일들을 그러니까 뛰어야 돼요. 영우 혼자 히어로 되고 이런 선수보다는 네. 좀 팀플레이 하는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거니까. 홍현석은 이제 또 빅리그 1부 리그로 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예. 홍현석 선수는 지금 출전 시간 대충 계속 계산을 해보면 경기당 이제 한 20분대를 그 뛰었네요. 정도, 네, 13경기인데 선발은 4번밖에 없었고. 자,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으로 새롭게 이적을 한 정우영 선수 13경기 2골.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제가 우니온 경기는 따로 팔로우가 안 돼가지고. 일단 보스 벤송 감독이 전 마인츠 감독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와서 3-4-3을 쓰는데 근데 이 양반 나갔죠 지금. 좀 잘렸어요 갑자기. 네. 근데 이게 12위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자르기는 애매한 순위긴 해요. 실적으로 봤을 때. 네.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했는데 와 이거 분데스리가는 진짜 얄짤없이 그냥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스벤소 감독 전술에는 정우영이 정말 딱 맞았어요. 왜냐면 활동량 필요한 자리고 많이 뛰어줘야 되고 팀플레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경쟁에서 우위했고 사실 정우영이 전반기 때 주전 3-4-3의 윙어 주전이라고 봐야 돼요. 뭐 번갈아 가면서 뛰었지만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스타일을 선호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팀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전반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는. 네, 팀적으로는. 네. 그리고 하노버에서 뛰고 있는 이현주, 여기는 이제 분데스리가 2죠. 네. 하노버. 13경기 나와서 3골 넣고, 이거는 지금 임대생 신분으로 합류를 하고 있는데, 개인 능력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부 리그는 뭐 잉글랜드도 그렇지만 뻥축구를 많이 해요. 네. 좀 때려 넣어. 근데 때려 넣는 가운데서도 이현주가 잡으면 좀 다른 플레이. 그러니까 공을 달고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별로 없어요. 온더볼에 좀 강한. 근데 이현주 거의 유일하게 이현주만 이런 플레이들을 하니까 확실히 경기장에서는 눈에 좀 띄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여기도 7위고 지금 2부 리그. 네. 1위랑 승점 차이가 4점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심하네. 2부 리그 지금 장난 아니야, 독일은. 1위부터 한 9위까지 거의 1점씩 다 붙어 있는데 사실 4점 차면 선두권이잖아요. 그쵸. 7위여도. 네. 근데 잘랐어요, 감독. 왜? 우리 스타일이랑 맞지 않은. 축구 철학이 안 맞는다고? 이 감독이 3년 정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한계를 뭐 느꼈다 이러면서 또 경질을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9위가 카이저 슬라우테론 여기인데, 여기랑 쾰른 그 1위 팀도 5점 차네. 거의 안 나요, 점수가. 거의 네. 상위권이랑 차이가 별로 안 나. 여기는 그냥 한 경기 하면 완전 뒤집힐 수 있을 만한. 그래서 7위가 사실 7위가 아니긴 한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3위랑 함부르크랑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현주 선수는 어쨌든 성공적인 임대를 보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 다른 리그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16경기 나와서 6골 넣었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6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팬들이 이제 좀 걱정하시는 거는 첫 번째, 이거 출전 시간 너무 들쑥날쑥한 거 아니냐. 두 번째, 포지션적으로 너무 다양한데 기용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 포인트거든요. 이거 뭐 몇 년째, 벌써 2년째 이런 얘기. 네. 그렇지. PSG에서 좀 그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 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뭐 리그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챔스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올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전반기 거의 다 중계를 했거든요. 리그에서 어때요? 파리라는 팀이요?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합이나 파리나 뭐. 뭐 사실 리그왕은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할 게 없고, 근데 이게 챔스 성적 때문에 지금 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 루이스 엔리케가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 어쨌든 도메스틱 트랩을 했고, 올 시즌 만약에 챔스를 플레이오프를 못 가면 이거는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큰 부분이긴 할 텐데, 그걸 제외하면은 저는 지금 루이스 엔리케가 좀 멀리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단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저는 그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은 12번째 선수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발로 출전해도 이상하지 않고 교체되면 거의 무조건 1순위 내지는 2순위 정도 선수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면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 강조를 한 게 그 선수들의 멀티성 관련된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팀 보면은 되게 좀 다재다능하고 여기저기 포지션 뛸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긴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반 3톱을 보면은 이강인 선수 사실 중앙으로 기용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로톱으로 나온 경기가 있지만, 그러면은 중앙 한 자리가 하무스 자리라고 쳤을 때 왼쪽에 이제 자주 나오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바르콜라가 주로 나오고, 오른쪽은 이제 덴벨레가 이제 윙으로 많이 나오고, 아래쪽 미들라인 보면은 비티냐, 주앙 네베스, 자이레메리 셋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6명 중에 어디를 좀 뚫고 나가야 되냐 했는데 여기는 이강인이 무조건 위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조금 애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강인은 덴벨레 포지션 버틸 수 오른쪽 있다. 윙에서도 잘해. 한 칸 내려가지고 메잘라 역할을 시켜도 잘해. 그리고 유사시에 제로톱도 기용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왼쪽도 이강인 선수는 소화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루이스 엔리케 감독 플랜 안에서 이강인 선수는 저는 뺄 수 없는 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저 입장에 좀 아쉬운 건 지난 시즌 비해서 자이레 메리가 조금 내려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 이제 그 포지션에 조금 더 기용이 되면서 우측에 덴벨레나 아니면 후방에 또 하킴이 있으니까 여기서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자이레 메리 같은 경우가 그런 단순히 축구력적인 거,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거를 제외하고라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빼기가 뭔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냥 저는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 왜냐면 잘하거든요. 진짜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잘하지. 모든 선수가 기복은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강인은 일관성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평타는 이제 치는 케이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의 입지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탄탄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선수는? 예. 네. 다 잘하고 있다. 다 중계를 했으니까. 네. 네. 잘하고 있다. 자, 그리고 황인범 선수 페노르트. 페노르트 중계를 했었던 이제 동료들, 형 페노르트 중계 올 시즌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윤성이 그 남윤성 해설이랑이 올 시즌 좀 했을 텐데 형철이도 마찬가지고 페노르트는 지금 황인범이 너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뭐 1인분 이상은 항상 해주고 있고 지금 팀을 놓고 봤을 때는 에인토번, 아약스, 위트레트 그리고 그 다음에 페노르트입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 개인의 기량으로는 지금 너무 좋은데 팀적으로 봤을 때 약간 성적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영규 선수 행크 18경기 3골, 컵대회 2경기 1골인데 지금 오영규 선수가 주전으로 막 나오고 있진 않죠? 후반에만 나오고 보통. 근데 팀이 1위고 확실히 원톱이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못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선수가 있고 팀이 1위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기회를 좀 못 잡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후반전에 10분씩은 계속 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공격수가 10분으로 뭔가 보여주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네. 스트라이커는. 그래서 뭐 팀을 바꿀 만한 타이밍은 아니고 내가 볼 땐 여기서 그냥 계속 1위 팀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인정은 충분히 팀에서 내부에서는 출전 시간으로 받지 못하지만 나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득점도 했었고 그래서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되지 않을까. 버텨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우영도 프라이부르크 잘해서 이제 조금 출전기 줄어서 슈트 갔더니 슈트가 갑자기 그치. 너무 잘해. 막 이런. 맞아. 그럼 물론 본인도 잘하면 좋지만 여기에 뭐 차출도 되고 뭐 아시안 게임 갔다 오니까 또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때가 맞아야 되는데 오영규 선수 행카 1위더라고요. 벨기에 리그에서. 그래도 여기 팀에서 계속 뛰다 보면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덴마크 리그죠. 미트일란의 조기성, 이한범. 조기성 선수 전반기 아예 못했고 이한범 선수는 4경기 있는데 이한범 선수는 지금 어쨌든 여기 이제 유로파 리그도 준비를 해야 되고 2월 17일에 이제 리그가 다시 시작이 네. 되잖아요. 덴마크 리그가 이제 2달간 휴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조기성 선수는 지금 그 사진에도 나왔지만 지우반 그 전북 피지컬 트레이너가 그 포르투갈로 이제 동행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거를 휴가니까 또 네. 지우반이. 그쵸. 네. 물론 이제 이제는 다시 이제 시즌이 시작이 이제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지우반이 동행을 해가지고 또 이제 재활을 같이 하고 있고 조기성 선수도 휴식기 때 그 전주 내려와가지고 클럽하우스에서 재활도 하고 이제 그러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뭔가 이제 러닝을 시작하고 조깅을 해야 어느 정도 그 재활 복귀 시점이 좀 나올 텐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이 재활 복귀 시점 그러니까 경기에 뛸 수 있는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리고 이한범 선수는 어쨌든 지금 경기 수를 또 이제 많이 보장받고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아쉽죠. 이한범이라는 선수를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잘할 수 많이 있을 것 뛰면서 같았는데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근데 이 선수는 군대가 해결이 된 케이스라서 그쵸. 저는 조금 이제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유가 어쨌든 좀 확실히 있어요. 이게 되게 차이가 커요. 그 유럽에서도 바라보는 시점이 되게 차이가 커서 충분히 이제 기다리면. 네, 저는 팀 한 번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임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센터백은 뛰기 시작하면 저는 이한범 같은 스타일들은 뛰기 시작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갔을 때 이미 주전 조합이 있는 상황이고 그걸 뚫고 못 나간 상황이니까 한 번 정도 이제 선택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알아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셀틱, 이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양현준 선수랑 권혁규 선수가 뛰고 있죠. 근데, 뭐, 지금 많은 경기를 뛰고 있지 못하고,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현준 선수에 비해서는 경기 출장이 꽤 있어요. 네. 16경기에 선발 9번, 교체 투입 이제 7번이 있고, 지금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경쟁력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스텝업 하기에는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게 있다. 아, 저 스코틀랜드 리그 뭐 자주 보진 않지만 볼 때마다 와 진짜 빡세네. 이게 여기는 거의 뭐 전투 거칠어? 진짜 거칠고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여기서 뭐 스코틀랜드 리그 뭐 떨어지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겨내는 게 진짜 강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진짜 무서워 얘들은 진짜. 응원 열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지베즈다의 서령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전 이제 주전으로 완전 자리를 잡았고 저는 챔피언스리그에서 경험치 모은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대가 엄청 세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만났죠, 인터밀란 만났죠, AC 밀란 만났죠, 그리고 이제 또 슈투트가르트 만나고 이러면서 본인이 상대했었던 선수들의 레벨이 뭔가 이제 급 올라간 느낌이라서 이거는 국가대표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팅창에 이제 어떤 분이 김민수 선수 이야기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김민수 선수는 얘기할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김민수 선수 나온 올 시즌 지로나 경기도 중계를 하긴 했는데 지금 통계만 놓고 봐도 3경기에 경기당 플레이 시간이 10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좌우로 다 교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로나가 어쨌든 지금 스쿼드적으로 봤을 때 뭐 유럽 대항전도 해야 되고 리그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기회는 받을 것 같은데 김민수 선수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우리가 판단을 좀 보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K리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좋은 감독이 좋은 팀을 만든다. 김기동 오자 정상화되는 서울.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네. 이게 뭔가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딱히 할 말, 비시즌이라서 할 말이 없잖아. 네, 조감 조팀. 네. 그냥 뭐 김기동 오고 좀 이적 시장도 나름 활발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닌가? 네, 김진수 선수 서울 오피셜 났고 그리고 지금 문선민 선수 이적설도 있어요. 있고. 그래서 이게 김기동 감독이 그러니까 입김이 확실히 그러니까 감독이 딱 선수 찍어서 데려오는 게 제일 뭐라고 하지? 구단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감독이 찍어서 감독 힘이 있고 아무도 왜 안 봤죠? 저 마시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김진수 지금 나온 게 문선민, 정승원까지 거의 오피셜인가요 다? 아니요, 한 명은 오피셜이고 두 김진수는 오피셜이고 정승원 거피셜? 거피셜로 봐야 되나? 근데 진짜 그 서울 뭔가 이름값이 있는 선수를 영입을 잘 하네요. 물론 이제 나이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막 떨어질만 조금만 1, 2년 더 봐야 되니까 그렇고 뭐 정승원 카드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김기동 감독 찍은 선수들이 곳곳에 있대요. K리그 국내 선수. 그래서 이런 것도 있대요. 이 선수 영입하면 나 외국인 한 명 없어도 돼. 이런 식까지 이제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딱 찍은 선수들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찍어서 안 되면 다음 플랜 하니까 확실히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고 일단 선수들도 김기동 감독 밑에서 뛰어보고 싶은 생각이 꽤 있는 선수들이 꽤 많고 그리고 근데 이제 관건은 연봉이죠. 서울이 연봉을 어느 정도 맞춰줄 것인가만 해결이 되면 저는 좋은 플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기동 감독은 정말 딱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플랜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감독한테. 문선민 선수 이적설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고 정승원 서울 이적설도 지금 나온 지가 오히려 저는 김진수 쪽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나요? 이쪽이? 알잖아요. 진짜 몰라요. 아니 제가 진짜 존나 물어보거든요. 그래? 네, 아니 통화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그 사실 저번에 이제 울산 이적설도 있었어요. 정승원 선수가. 그래갖고 제가 그 나왔을 때 물어봤거든요. 야 가냐? 하고 물어봤는데 진짜 일단 얘기 잘 안 해주고 제가 내일 모레 밥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가긴 가잖아요. FA니까 어디든 가겠지. 이제 어디든 가겠는데 제가 내일 모레 밥 먹기로 해가지고 제가 그건 만나서 한번 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밥 먹으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모레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모르겠어요. 뭐 내가 만약에 정승원이면 서울 가지 않을까요? 안 갈 이유가 없지 지금. 네. 그렇지. 김기동 감독의 수도권 팀에. 그리고 지난 시즌 코하잖아요. 네. 수원 FC에서 네. 엄청 잘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수원 FC지 사실 그러면. 아 계약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누군가를 떠나면은 다시 이제 공백을 메꿔야 되니까. 네. 정승원은 매우 쉽지 않지. 매우 쉽지 않죠. 네, 포지션을 되게 왼쪽 수비수까지 봤거든 작년에 내 기억으로 한 번, 두 번인가? 그러니까 뭔가 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수원 FC 입장에서는 정승원이 딱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고 막말로 연봉 이상을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FA가 이제 되고 재계약 시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넘어가면서도 그런 이제 연봉 삭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왜냐면 수원 FC가 그렇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구단이 아니니까. 수원 삼성에서 많이 받았어요. 네. 네, 맞아요. 많이 받았어. 네. 욕 존나 했거든요. 그 정도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수원 FC가 그런 상한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사실 맞춰주기 힘들잖아요. 구단 입장이.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든지 갈 것 같은데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오피셜 나오고 좀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지.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서울 이적 시장은 지금 되게 활발합니다. 제가 봤을 때 K리그 팀 중에서 제일 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진짜 그 감독의 어떻게 보면 뭐 역량이라면 역량일 수 있고 이 감독이 이적 시장에 있어서 관여를 하면서 본인 픽을 계속해서 어필을 함에 따라서 저는 올 시즌 서울 더 좋은 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좀 힘들었지만 바로 정상화까지 아니더라도 꽤 어쨌든 많이. 안정화시키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에 서울은 몇 년 만에 정말로 좀 뭔가 우승권에서 서울다운. 노는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정승원 선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김진수, 문선민을 만약에 영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저는 문선민은 뭐 어떻게든 잘 쓰인다고. 왜냐면 문선민 생각보다 코이트를 많이 해요. 이거는 전북 팬들 사이에서 조금 갈리거든요. 문선민은 남는 게 낫다, 아니면 보내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데리고 있으면서 매 경기 선발 보장은 안 돼도 나는 분위기 바꾸는 데에는 이 선수가 가진 능력이 너무 특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징이 너무 확실해. 네. 문선민밖에 못하는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커로 좀 있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개인마다 이제 의견차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도 연봉에 있어서 적게 받는 건 아니니까 딱 봤을 때 툴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뭔가 선발로 나왔을 때 진짜 뭐 예전에 전부 그 잘 나가던 윙어들처럼 해줄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이 돈을 주면서 남기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정팬도 있고 근데 환희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그 컨셉 자체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저는 김기동 감독 문선민? 저 잘 쓸 것 같아요. 네. 진심 잘 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뭐 있다니까. 하나의 포인트는 하죠. 뭐가 어떻게 있어. 할 거야. 네. 물론 이제 뭐 전북 상대로 그 골 넣고도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킹 받는데 그거 진짜. 내가 본 셀러브레이션 중에 제일 킹 받는 셀러브레이션. 예전에는 되게 신나서 했거든요. 이제 표정이 없어요. 그게 더 킹 받아. 의무야. 그게 더 킹 받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더 킹 받는다니까. 네. 그리고 근데 여기 되게 포인트를 빨리 할 때도 있어 그거. 근데 여기에 박자를. 링가드가 옆에 와서 따라간다고 생각해봐. 골 세레머니 하고 있는데 링가드가 와가지고 기성용이 이거 기성용이 그 얼굴로 그 멋진 얼굴로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그래요. 예, 그럼 정신 나가죠. 그럼 이제 그 링가드 예전에 웨스햄 뛸 때 그 여러분들 알죠? 링가드 PD 불고 옆에서 데크란 라이스 드럼 치고 포라알스 기타 치고 했었던 거 알죠? 그 이제 링가드 그 음악대 다시 소집되는 거야. 거기 신규 멤버로 문선민 이제 들어오는 거고. 재밌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서울은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고 지난 시즌 이제 4위를 했잖아요. 네. FC 서울이. 네. 저는 올 시즌 이렇게 영입시장, 이적시장에서 보강 잘하고 김기동 감독 2년 차면은 저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뭐 목표는 봐서. 챔스 복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우승 경쟁까지도 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긴 해요. 예. 어쨌든 도전자니까. 네, 도전자 규모로 봤을 입장이니까.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진수 선수는 오피셜이 났고요. 서울 이적 시장은 저희가 추후에 쭉 한번 같이 팔로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K리그 연봉 공개가 이제 자료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 K리그 연봉 자료 공개가 됐고 이게 총 연봉 지출액 뭐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순위를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일단 1부 리그 가장 많이 쓴 팀 울산 209억 원. 근데 우승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전북, 서울, 대전, 인천, 제주, 광주, 포항, 수원FC, 강원, 대구 이 순으로 연봉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쓴 돈에 비해서 극한의 효율을 끌어낸 팀은 아무래도 뭐 수원FC랑 강원 정도. 아니 강원이 이렇게 안 썼구나. 나 그래도 진짜 꽤 돈안 썼다고 썼다.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안 썼구나.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가 아니잖아요. 진짜 정확한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더 대단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연봉 대비 최악의 효율을 보인 팀은 일단 전북. 네. 얘기해야 되고, 204억을 쓰고 11을 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한 건 말도 안 되고, 인천도 사실 5위거든요? 126억을 썼는데 인천은 다이렉트가 또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외국인이 되게 비싸요, 인천은 다. 제루소 뭐 제루소, 무고사, 비싸지. 은포크도 5위 안에 안 들었는데 내가 볼 때 거의 6, 7위권에 있을 것 같고. 네, 죄송한데 김천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지. 김천이 어떻게 있어요? 김천 연봉? 김천이 사실 그 연봉적으로 치면은 가성비는 개쩔죠. 수당밖에 없으니까. 네, 진짜. 예. 그리고 김천에서 뛰는 선수들은 다 임대 신분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집계가. 예, 그래요, 열정으로 뛰는 거지. 예, 그래서 가성비 있는 팀은 앞서 얘기했었던 수원FC 강원. 그래서 우리가 김은중 감독 모시고 이제 인터뷰도 했지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수원FC 5위 차지한 거. 근데 광주가 96억이나 썼잖아요. 네. 중위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40 몇억 원대로 줄여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다음 시즌 됐을 때. 뭐 이게 중간에 뭐 극적으로 뭐가 들어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근데 뭐 광주도 꽤 많이 썼고 난 광주가 꽤 많이 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렇게 중위권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꽤 많이 썼고 아챔에서 성적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쨌든 그렇지 못한 팀으로는 전북. 그러니까 이 돈을 쓰고 지금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팬들 입장에서 올 시즌은 너무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는 이것만 보이나 봐. 맞잖아요. 열받은 것 근데 같은데. 204억을 쓰고 2위인데 솔직히 울산이랑 5억 차이 5억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순위는 9계단 차이 나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포항도 대단해. 원래 짠돌이 구단이긴 한데. 근데 포항은 8번째로 많이 썼는데 6위잖아요. 네. 근데 이거 그럼 파이널 A 간 거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나? 그렇죠. 예. 포항도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사실 네. 뭐 한때 선두 경쟁도 했었고 그쵸. 물론 마지막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대전도 사실 좀 아쉽죠. 140억 썼는데. 네. 근데 8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는 뭐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 K리그 2는요. 수원 삼성이 제일 많이 썼습니다. 88억 썼고요. 6위 차지했고. 와, 성남이 그 다음이네요. 근데 꼴찌야. 와. 이게 더 심각해. 와, 성남이 그 다음이구나. 와, 이건 몰랐네. 서울이랜드는 어쨌든 뭐 지금 승격 플레이오프권까지 갔다가 이제 좀 다소 아쉽게 이제 떨어진 거니까 3위 56억 뭐 저는 적당한 성적 냈다고 보고 부산도 그냥 딱 쓴 만큼 성적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경남 아쉽죠. 5위인데 12위. 이거는 꼴찌에서 한 계단 위이고 안양은 47억에 6인데 결국 다이렉트 승격을 했으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남는 장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고 전남도 어쨌든 플레이오프인 것 같죠. 충남 아산 너무 가성비. 아쉽게 떨어졌고 천안, 뭐 부천, 김포 그리고 충북, 청주, 안산 야, 쉽지 않다 이거. 연봉을 이렇게 야, 이게 선수들도 진짜 물론 이제 프로의 세계가 냉정하긴 한데 이제 박봉인 거야 사실 보면 선수들도 이제 빈부격차 크죠. 그렇지. 네. 특히 2부 리그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게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2부 리그에서 가장 돈 많이 쓴 수원 삼성이 1부로 따지면은 9위 수원 FC랑 이제 같은 동률이고 나머지 성남, 뭐 서울이랜드, 부산 이런 팀 다 올라와 봐야 K리그 1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들보다도 돈을 이제 적게 썼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안산은 외국인 빵원이네. 이게 그래요? 크네. 외국인이 없어서 그게 어쨌든. 야, 지금 네. 이게 축구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야 사실 보면 팀은 파이가? 많긴 한데 그만큼 좀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전북 이런 팀들이 좀 이제 눈에 띄게 돈을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고. 자, 그 다음은 구단별 1인 평균 연봉 탑5 보겠습니다. 1부 리그에서는 울산, 전북, 서울, 제주, 인천 순위야. 여기 인천 여기도 있네. 이게 울산, 전북이 총 금액은 차이가 안 나는데 평균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어쨌든 울산은 위에 상위권에 고액 연봉자들이 많고 저액 연봉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전북은 그 B팀에서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맞아요. 2006년생, 7년 이런 선수들이 다 엄청 저연봉자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 평균치를 냈을 예. 때 좀 떨어진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2억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평균 네. 연봉 봤을 때. 서울이랑 제주는 거의 비슷하고 인천도 이제 3억대 그리고 K리그 2는 역시나 수원 삼성이 이제 가장 평균 연봉을 많이 주는 2억이 됐고 서울 에랜드나 안양, 뭐 성남, 부산 이쪽이랑 엄청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좀 그렇네요. 이쪽도. 네. 자 그렇고 그리고 2023 시즌 대비 총 연봉 증감률도 나왔는데 광주가 여기서는 증가가 엄청 됐네요. 전체적으로 다 62.4%. 증가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고 음. 그걸 지출이 너무 커져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하는 그 FFP 뭐 요런 거 선수 영입 네네. 관련 뭐 그거지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광주가 이제 지난 시즌보다 좀 지출해야 되는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난 상태고 대전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대전도 네. 많이 올랐죠. 울산도 14% 올랐고 서울 올랐고 오히려 이제 뭐 그 밑에 구단들 인천, 제주, 전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뭐 총 연봉 증가가 많이 되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구단이 대구, 수원FC, 강원 이건 이제 줄였다는 얘기인데 대구 제외하면 수원FC랑 강원은 이렇게 총 연봉이 떨어졌음에도 성적이 어쨌든 좀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구단 쪽으로 상당히 좀 만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당 옵션 총액 기준은 오, 이건 1위가 포항이에요? 포항이 옵션으로 많이 채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봉을. 근데 그래봤자 되게 큰 금액은 아니야. 전체로 봤을 때. 그렇지. 되게 근데 이거 옵션 잘 나갔을 때 막 옵션 다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수당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그쵸. 아마 연전 연승했을 때 아마 뭐 수당이랑 옵션이 꽤 그런 게 붙었을 있지 거라고 생각이 않았을까, 되고. 네. 울산이 이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전북. 여기에 와 광주도 이거 옵션 많이 붙였는가 네. 보네요. 보니까 11.5억 원. 그리고 그 뒤가 이제 뭐 서울, 강원, 수원FC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그러면 이거는 그거네요. 대전이나 제주, 뭐 인천 같은 구단들은 옵션을 많이 붙이기보다는 그냥 기본 연봉을 네. 좀 많이 준 케이스네.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구단이 옵션을 좀 붙이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잘 나가는 구단도 붙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 주는데 옵션을 이렇게 해서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약을 좀 많이 진행하는 구단들이 있긴 하죠. 네. 연봉 얘기를 하는데 원일이 형이 없네. 아쉬워요. 저도 아쉽습니다. 근데 원일이 형 지금 휴가 중이어가지고 아쉽게 원일이 형이랑 이제 함께 하지 못했고요. 자, 그 다음은 국내 선수 연봉 탑5 가겠습니다. 1위 조현우, 그리고 김영권, 김진수, 이승우, 박진석. 그냥 울산 혹은 이제 전북. 여기서 선수들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돈값 한 선수는 한 명뿐이지. 1위. 조현우. 더 줘도 돼, 사실. 진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권 선수도 물론 이제 최대 연봉으로 해가지고 이제 2위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김영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울산의 전체적인 수비진의 퀄리티도 저는 조금 그런가? 네, 전 달랐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 그랬나?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막 그런 경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황석호 선수라든지 이제 서브 자원들, 뭐 임종훈 선수 같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때는 뭔가 믿고 갈 게 조현우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김영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수비적인 부분 제외하고라도 진짜 그 빌드업 과정에서 도움 많이 준 걸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 전북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이승우는 이제 중간에 맞고, 이걸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데려오려면 이걸 줬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기 때문에 갔겠죠, 전북으로. 그리고 김진수, 박진섭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진섭 선수가 이제 훈련소 그냥 갔다 왔었고, 네. 김진수 선수는 사실 이제 아예 거의 이제 경기 출장을 이제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봉이 높은 이유는 역사죠. 그동안 잘해왔던 게 있으니까 이런 거지. 뭐 올 시즌 활약만 보고 이걸 왜 맞아요.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동안 해왔던 거를 인정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 선수는 5위까지 포진이 돼 있고, 외국 선수 저는 링가드 1위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억도 안 되는 게 오히려 놀랍습니다. 야, 옵션 많지 않을까? 많이 붙어 있겠지. 옵션 뭐 많이 붙였다니까? 옵션이 서울이 얼마죠? 5위네, 5위. 네. 수당 옵션 총액 기준이 5위인데, 옵션 좀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우승했을 시, 네. 혹은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 뭐 나갔을 시, 이제 이런 거에 있었는데, 저는 링가드가 20억도 안 받고 지금 K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세징야? 이건 사실 커리어 값이죠. 네. 그리고 세징야 올 시즌 특히 이제 막판에 또 엄청. 살렸잖아. 더 줘도 돼. 나 세징야? 진짜 20억 넘어도 세징야니까. 라고 할 것 같아. 그리고 무고사도
뭐 본인은 득점왕을 골 많이 차지했지만, 넣었으니까. 네, 인천은 강등을 당했고 제르소 십자 14.4억 원. 여기 일류첸코도 14억 원. 애매하죠. 뭐 제르소도 뭐 하는 거 보면 잘하는 선수긴 한데 그 뭐 어쨌든 팀이 강등 당했으니까. 얘들 6위, 7위에 은포크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느낌이. 은포크도 뭐 어쨌든 유럽에서 뛰었던 선수니까 그런 걸 인정하려면 그 정도를 줘야 됐고 은포크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 이거 괜찮더라고 사람이. 진짜? 은포크가 돌아갔잖아요. 이제 벨기에로 갔는데 본인이 되게 좋아했던 구단에 일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 어떤 직책은 안 밝힐게요. 근데 어디서요? 인천에서 그분을 다 본인이 케어해서 유럽으로 데려와서 부부를 다 보여주고 아 여행시켜주고 다 여행시켜주고 진짜? 네. 감상을 표했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프런트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평소에 그럼 엄청 좀 잘 지냈었나 그런가 봐요. 보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데스크 프런트가 아니에요. 그럼요. 현장에서 뛰는 프런트예요? 약간 백룸 프런트라고 봐야 돼요. 진짜? 네, 본인한테 되게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부부를 초청해서 다 해주고. 버스 기사님이에요? 버스 기사님 아시는군요. 버스 기사님입니다. 네. 혹시 그분이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네네. 걸. 근데 뭐 팬들 다 알고 다 계시네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초청해서 몇 명 더 초청해가지고 그룹으로 아마 구단 직원도 한 명 같이 케어할 수 있게 갔을 거예요. 휴가 때. 그래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뛰는 스탕다르 리에주 뛰었던 스탕다르 리에주 그 팀 뭐 아마 경기를 같이 봤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하네요. 사실 외국인이 고마웠으면 어렵지, 고맙지. 어렵지. 사실 초청까지 자기 돈으로 이거 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 아니 뭐 마지막에 선물 주고 뭐 그치, 뭐 그래도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멋있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축구를 좀만 잘했으면 많이. 좀만 속도가 좀만 빨랐으면. 너무 그 뜰려는 타이밍이 보여. 막 발 되게 그건 알아요. 막 발 좋고 이런 건 알겠는데 조금만 빨랐어도. 이명주랑 오영규 같이 식사 대접하고 벨기에에서 못 만들고 했었다. 그렇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확실히 인천은 외국인 선수들이랑 다 이제 약간 송도 지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국제 도시니까. 거기서 잘 모여서 국내 선수랑 해외 선수랑 밥 먹는 모습을 되게 많이 팬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좋았지만 팀은 어쨌든 아쉽게. 살려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봉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히드풋볼 월요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내일 화요부로 여러분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